최근 미국에서 그 RP 시장의 금리가 급등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페드에게 엄청난 압박을 줬다고 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어떤 외신들에서는 이제 페드의 양적 완화, 아까 말씀하셨던 네. 금리만이 아니라 네. 양적 완화도 같이 정책을 펼칠 상황이 됐다라고 예측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첫 번째, 네. RP 시장이 뭡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거 예. 진짜 그 설명드리기 진짜 어려운 건데요. 그래요? 한번 쉽게 해봐줘. 예, 그냥 최대한 한번 노력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요. 어떻게 되냐면 은행은 이제 현금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이 현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줄 수도 있지만은 국채를 살 수도 있습니다. 장기 국채를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년짜리 국채를 살 수 있거든요. 10년짜리 국채를 돈을 주고 제가 10,000원을 받았는데 예금으로 10,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현금이 10,000원 있잖아요. 이걸로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10,000원짜리 장기 국채를 삽니다. 그럼 저는 이제 10,000원짜리 장기 국채 하나 갖고 있고 현금은 앵꼬가 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0,000원짜리 장기 국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 돈을 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10,000원짜리 장기 국채를 담보로 이 국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담보 대출을 땡겨가지고 잠깐 메우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 담보로 아주 단기 초단기 대출을 받아서 이걸 메워주고 그런 다음에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갚아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짓을 왜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하루짜리 금리보다 높잖아요. 그럼 저는 10년짜리 국채를 사서 쟁여놓습니다. 그러면은 예금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이 예금에 대한 이자는 저한테 귀속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자는 제가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5%라고 하면 5% 이자는 저는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10년짜리 국채를 판 게 아니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5% 이자를 받습니다. 다만 얘를 담보로 해서 이 담보로 해서 돈을 하루나 7일이나 이렇게 짧게 돈을 빌려오는 거죠. 이걸 RP라고 합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국채 담보도 짧게 대출을 받아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단기적 카드 네, 대출처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카드 대출하고 좀 다른 게 이게 국채를 담보로 해서 단기로 아주 짧게 빌리잖아요. 한 7일짜리 빌리면 10년 금리보다 7일 금리가 좀 싸죠. 그럼 10년 금리보다 7일 금리가 싸면 10년 금리가 5%고 7일 금리가 2%입니다. 그럼 저는 10년짜리를 쟁여놓은 상태에서 그냥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이렇게 이제 자금을 운용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연리 그 RP에서 그 금리가 2%라는 건 연리죠. 그렇죠. 여기도 이제 5%도 연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연리 가운데 7일 정도의 그렇죠. 이자를 계산해서 그렇죠. 계속 회전을 하는 거예요. 계속 1년 내내 회전을 한다고 치면 연리 2%로 1일 연리 2%로 1년 내내 회전을 하면은 2%만큼 이자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저는 5%만큼 여기서 국채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이제 장기 국채를 사가지고 이걸 담보로 해서 RP 시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땡겨요. 14일짜리 자금을 땡기기도 하고 30일짜리 자금을 땡기기도 하고 7일짜리 자금을 땡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루짜리 자금을 땡기기도 합니다. 이게 RP 시장이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쉽게 예금담보 대출 시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은행은 그래서 장기로 자금을 운용한다고 하는데 장기로 이제 국채를 사면은 그 금리 높은 금리를 받으면서 단기로 대출을 해주죠. 그러니까 단기로 이렇게 자금을 끌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단기로 끌어와서 장기로 운용을 하니까 장단기 금리 차이 있잖아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요 차이만큼을 수익성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RP하고 조금 연관돼서 이해를 하실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금리가 급등을 했다는 것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건가요? 경제 상황이? 아니요. 이제 이게 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금융위기 당시로 한번 가보면 시중은행들도 이 국채도 국채지만은 모기지 채권에 투자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랬죠. 모기지 채권 같은 데 투자를 하니까 모기지 채권이 그때 불안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모기지 채권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잠깐이라도 땡기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빌려주는 거죠. 게다가 리머니 파산을 하니까 이게 국채 담보로도 돈을 안 빌려줘요. 왜냐하면 현금을 쥐고 있는 게 그때는 최고거든요. 그렇죠.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얘는 보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다 이 RP 시장에서 서로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하는데 이 결국에는 RP 시장에서 아무도 현금을 주려고 하질 않아요. 너무 불안해서. 그럼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돈이 안 돌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RP 시장에서 돈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면 10% 드릴 테니까 제발 빌려주세요 이러면서 나오죠. 그러니까 RP 금리가 이러면 팍 튀어오릅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은행들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RP 금리가 튀었다. 요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면적인 금융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이제 외신 같은 데 보면은 금융위기 때 이후 처음이다. 11년 만에. 요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데 그때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행들이 굉장히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라는 걸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뿌려줬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의 자금이 초과되는 자금이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RP 시장 지금 그때하고는 좀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2017년도 10월 달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은행들이 갖고 있는 그냥 이렇게 잉여 현금, 그러니까 남아도는 현금이 2조 6천억 달러 정도 됐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2조 6천억 달러씩 현금이 남아도니까 RP 시장에서 나 현금 잠깐만 빌려줘 하면은 돈이 남아도니까 오케이 하면서 빌려주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 세금 내야 될 때 그 세금 내고 돈이 또 남으니까 오케이 하고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이슈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요. 2017년도 10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 FRB, 페드에서 뭘 하냐면 양적 긴축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양적 완화라는 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나 시중에서 걔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사면서 달러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국채를 사면서 달러, 현금을 줘버리니까 시중은행들의 현금이 늘어나는 거죠. 양적 긴축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중앙은행이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사들인 국채 있잖아요. 얘를 갖다가 시중에 내다 팔면서 파니까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현금을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시중은행에서 계속 자금을 흡수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양적 긴축을 이게 17년도 10월부터 FRB가 17년도 10월부터 언제까지 하냐면 19년도 6월까지 진행합니다. 이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실제로 시중은행들한테 계속 국채를 갖다가 이제 팔면서 현금을 빨아들였잖아요. 시중은행들의 남아도는 현금이 이제 1조 3천억 달러로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럼 첫 번째, 양적 긴축을 했기 때문에 남아도는 현금이 줄어들었다라고 첫 번째는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여전히 부족하진 않지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걸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시중은행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국채를 많이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장기 국채를 사들이면은 이자가 아무래도 높잖아요. 최근에 국채 금리가 좀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금 재정 지출을 많이 늘리고 있으니까 국채 발행을 계속 늘릴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럼 계속 국채 발행 스케줄이 계속 나와요. 국채를 사세요, 국채 사세요 하면서 이게 2주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면 현금이 옛날부터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근데 이제 국채는 사고 싶어요. 근데 국채 발행이 옛날보다 훨씬 많아요. 그럼 자금 쟁여놨다 국채 사면 좋죠.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그냥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이제 팀장님이나 저나 지금 이제 여유 현금이 좀 있는데 한 10억 정도 여유 현금이 있습니다. 근데 청약을 한답니다. 어디 A라는 동네에서 정말 대박 청약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B라는 청약도 있는데 B라는 데 청약은 안 하죠. 여기 조금 수익이 나더라도 옛날에는 B 이런 거 청약했을 텐데 이제 여긴 청약 안 하고 A만 계속 기다리잖아요. 그럼 B에서 청약하세요라고 할 때 여기에 괜히 돈 묶일까봐 아예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돈이 없는 게 아니죠. 여기에 다만 안 할 뿐이죠. 왜?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국채 발행, 국채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채권 중에서 제일 안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안전한 채권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얘를 언제든지 나올 때마다 이제 경매에 입찰을 붙여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중은행들이요 현금 그 많은 현금을 그냥 쟁여놓습니다. RP 시장에 가서 좀 돈 좀 빌려주세요 할 때 툭툭 던지는 게 아니라 현금보다는 현금도 많이 줄었고 국채 발행도 많으니까 좀 쟁여놨다가 고기에 따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법인세 인하가 겹칩니다. 법인세 인하가 딱 겹치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큰 은행들 같은 경우는 현금이 있으니까 이거 떼주고 국채 발행을 하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근데 작은 은행들 있잖아요. 조금 어려운 은행들이 있을 겁니다. 부실도 생기고 해서 그런 은행들 같은 경우 현금이 모자랄 수 있죠. 그럼 이 은행들은 뭘 해야 되냐면 RP 시장에 나와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국채라든지 이런 채권들을 담보로 돈을 빌려야 됩니다. 근데 돈 좀 빌려주세요 했는데 B에 청약하는 건 똑같죠. 돈 좀 빌려주세요 나왔는데 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면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다 저기 대박 청약 저걸 보고 있는 거죠. 국채 사야 그렇죠. 되니까. 국채 사야 되니까 이게 쟁여는 그렇게 저쪽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너무 급해지는 겁니다. 세금을 못 내면 망하니까. 그럼 10%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0%?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은요. 결국에는 옛날보다 초과 현금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양적 긴축 때문에.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 자체의 국채 발행이 많다는 거. 그래서 국채는 돈 먹는 함합니다. 돈을 쭉 빨아들이는 수요가 있다는 것. 요게 2번이고 세 번째는 이렇게 현금이 실제로 해서 적다 보니까 돌아다니는 현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작은 은행들한테는 좀 리스크 요인이 생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하고는 좀 비교해서 보실 필요 있고요. 요거를 좀 그럼 괜찮은 거네? 그렇다기보다는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있잖아요.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시중에 있는 돈을 국가가 싹 쓸어갑니다. 그럼 민간 경제를 위해서 흘러가야 될 돈이
국채 시장으로 다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 돈이 조금씩 모자라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은 시중에서 자금이 마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이런 해프닝들이 나타난다는 것. 그 얘기는 이제 결국 미국의 그 정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정말 그 이자에 이자를 네. 주는 걸로도 네. 정말 복잡해지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좋은 시그널은 아니네요.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이 경기는 사이클이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좋아질 때는 금리를 인상해 놓습니다. 금리를 인상해야 나중에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를 인하할 룸이 생기겠죠. 두 번째는 경기가 좋을 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됩니다. 증세를 해서 세금을 많이 걷으면 너무 과열되려는 경기를 살포시 눌려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럼 그때 걷어놓은 세금을 갖다가 고간에 쟁여놨다가 나중에 경기가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고간을 풀어가지고 재정을 투입으로 해서 경기가 둔화되는 걸 막고 금리도 인하면서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이클이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고 할 때 경기가 좋아질 때는 결국에는 세금을 증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간이 늘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가지고 17년도 18년도 미국 경제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감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나타났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향후에 먼 미래에 누구도 알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경기 침체가 찾아왔었을 때 정부에서 쓸 수 있는 고간을 딱 열었을 때 과연 고간에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과도한 재정 적자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감을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과도한 국채 발행이 이렇게 이제 금융시장에서 작은 시그널, 이번에 RP 금리 상승 같은 경우도 하나의 해프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그널들로 조금씩 드러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정말 말 그대로 시그널이네요. 정부가 지금 맞습니다. 경제에 균열이 깨져가고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단순히 피부병이 아니라 몸속에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뾰루지가 하나 나고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